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총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의 사전투표 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반등했다며 목표 의석을 높였고 민주당은 단독 과반 확보라는 목표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각 수도권 격전지에서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포근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정도로 크니까 외출할 때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총선 투표율과 판세, 막판 변수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4월 8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레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여야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먼저 이 중원을 공략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이 충북을 돌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에 세종 이전 공략을 좀 강조를 하면서 표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옮겨지는 충청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말 논란에 이 김준혁 후보,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와 불법 대출 논란에 민주당 양문석 후보 관련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200명이 채워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을 돌면서 막판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험지를 찾아갔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이 서울 강남 3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대표는 이들 지역에서 지금 경제가 살아나겠냐면서 한국을 이 선진 경제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좀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타난 게 정권 심판 여론의 반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강남 3구 험지를 찾은 건 국민의힘 강세 지역까지 챙겨서 정권 심판론을 굳히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인천에서 막판 유세를 좀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D-2 네. 현재 선거 판세를 여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가 일단은 좀 바닥을 치고 일부 좀 반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이 지지층의 총결집이 이번 총선 승패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접전 지역에서 지지율 역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권 지지자들에게 총결집을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한때는 야권 200석의 낙관론까지 나왔던 민주당 측은 당초 좀 기대치에서 한 발 물러나서 과반 의석을 좀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110곳, 110곳에서 우세하고 50여 곳에서 경합 중이다 이런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좀 이 흐름이 여당 지지 세력이 좀 결집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 야당 강세 지역, 이들 야당 강세 지역이 접전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양문석 후보 논란 또 김준혁 후보 논란은 일단 표심 위반은 없다. 이들에 따른 표심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진행된 네.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선 이 말씀드린 대로 총선 사전 투표율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1,384만여 명이 참여를 하면서 최종 사전 투표율이 31.28%, 이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곳은 대구였습니다. 25.6%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이 좀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4년간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이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 열망을 보여준다면서 사전 투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열망을 받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합된 사전 투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네.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당연히 좀 철저한 보안 속에 이 보관이 될 예정입니다. 일부 인터넷에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요. 일단 사전 투표지들은 24시간 감시 체계 등 이전보다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곳에서 개표일까지 보관이 됩니다. 일단 먼저 경찰이 동행해서 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관 2,0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각종 위변조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고 불을 끌 수도 또 문을 열 수도 없도록 봉인을 했습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CCTV로 24시간 촬영 또 녹화가 되고 중앙선관위의 이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나흘 동안 보관된 이 사전 투표함은 이 본투표가 끝나는 오는 10일 오후 6시에 이 참관인이 입회한 채로 개표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가 이번 이 개표소에 가까운 만큼 일반적으로 이 개표 작업도 사전 투표함 먼저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잠시 뒤에 발사될 예정이죠. 네, 우리 군의 이 정찰 위성 2호기가 오늘 우주로 올라갑니다. 이 잠시 뒤에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오전 8시 17분에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12월 2일에 발사한 1호기와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로켓이 이용이 됩니다. 전파를 써서 반사돼서 이 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좀 재구성을 하는 방식인데요. 구름 같은 이 날씨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북의 도발 징후를 좀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 상공을 이 위성이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까지 좀 통과를 하면서 북한 상황을 좀 빠르게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전을 예고했던 이스라엘군이 돌연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죠? 네, 일단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이스라엘 측은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철수가 이 휴전 협상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가자 최남단 이 라파에 대한 공격을 늦추겠다는 의미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 이스라엘 언론이 군 당국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일단 전쟁을 멈추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북측 고위급과 접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거 누가 밝힌 내용인가요? 네, 이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미국 방문을 앞둔 이 기시다 총리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보도된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일본 이 정상회담 추진하는 목적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또 안정적인 이 양국의 관계를 위한 거라고 밝히면서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나 북한 핵 또 미사일 개발 이런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양국 관계는 이 미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면서 대선 결과와 상관이 없이 이 미국 국민들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즉답을 좀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값이 한 달 새 18% 내렸다고 하네요. 네, 이 정부가 폭등하는 이 사과값을 잡으려고 이 앞서서 유통사 할인 지원 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일단 초반에 좀 값이 좀 일부 잡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은 24,000여 원으로 최근 한 달 새에 이 말씀하신 대로 약 18% 정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토마토와 이 딸기 값도 이 정부 할인 지원에 힘입어서 값이 좀 내렸는데요. 토마토는 한 달 새에 약 17%,
딸기는 약 23%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직수입 물량 공급에 따라서 수입 과일 가격도 좀 일제히 이번에 내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바나나, 망고, 오렌지 이런 이 대표적인 좀 수입 과일들이 일제히 좀 값이 좀 내렸습니다. 반면에 일부 채소값은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죠? 네, 이 대표적으로 양배추, 저도 이 참 양배추 정말 많이 먹는데요. 포기당 이 약 4,800원, 이 한 달 새 약 25%나 올랐습니다. 네. 주산지에 좀 비가 많이 내렸고 일조량이 부족한 게 이유라고 하는데요. 양배추 상황과 마찬가지로 배추도 좀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달부터 일조 시간이 늘고 참외나 수박 같은 대체 과일 쪽에서는 이런 대체 과일들이 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 농산물의 전반적인 공급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암 환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이유가 암은 중증이지만 응급질환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수술에서 밀리면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이 수술이 한 달만 좀 늦춰져도 사망률이 좀 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의 분석 결과인데요. 암 진단 후에 한 달 이상 수술이 늦어지면 유방암은 1.6배, 직장암이 1.3배, 또 췌장암과 폐암은 각각 1.2배씩 장기 사망률이 늘어났습니다. 수술이 당연히 늦어질수록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또 전이 될 가능성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완치율도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당장 못 받게 되면 암 수술 날짜는 언제까지 미뤄도 되는 건가요? 데드라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일단 최근에 이 해외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대장암과 폐암, 위암은 진단 후 5주 이내에, 또 유방암은 최대 6주 이내에, 또 자궁경부암, 난소암은 이 7주 안에 수술을 해야 안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췌장암은 3주 이내로 가장 짧았는데요. 지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당장 수술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은 적게 수술을 받으려면 2차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금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 지원을 위해서 수술 역량을 갖춘 암 진료의 협력병원 47곳을 지정을 하고 앞으로 70곳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철원이 5.9도, 서울 11.1도, 대구 11.8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부산 21도,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은 종일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상황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평소보다 정체가 심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신갈분기점, 더 가서는 판교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3km가량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양재, 죽전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는 11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안성분기점에서도 정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까지는 20km 가까이 막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총선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총선 판세, 오늘은 1, 2부에 걸쳐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전 했습니다. 그저께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금요일 날 했습니다. 사전 투표 약간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물론 그 본투표 날 좀 여유 있게 지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무슨 특이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떠셨어요? 이제 사전 투표 하실 때는? 일단 사전 투표를 예. 본 투표 날 이것저것 다른 일도 생길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그래서 예. 빨리 하자. 그게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 예. 하자라는 심정이 아니었고 특히 제 이제 집사람이 빨리 같이 가서 하자고 자꾸 재촉을 해가지고 그럼 합시다 해서 가서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수요일 그 다음 주 투표일이 워낙 좀 방송 예정도 밀려 있어서 전 미리 하자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까지 본투표를 하다가 사전투표가 도입된 두 번째부터는 저도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이제는 본투표를 견인한다 뭐 이런 견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분산 효과. 예.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본투표일을 나눠서 하게 한다는 분산 효과가 이제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향성 자체가 놓고 보면은 사전투표가 점차 높아져 가지고 저는 이제 아마 다음 대선이나 다다음 총선 같은 경우에는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40%도 아니고 50%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틀을 나누고 투표하고 본투표는 사실 하루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말하자면 경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거의 5대5까지 가는 추세가 이제 될 거라고 이게 봅니다. 투표의 편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본 투표는 이제 꼭 자기가 사는 지역 그 예. 근방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전 투표는 뭐 직장. 직접 예. 어디서나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과거 종로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전 집은 종로는 아닌데 예. 가다가 이제 종로에서 했던 기억도 나고 이제 그게 편의성이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분산 투표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야가 너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전 투표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동훈 매직이냐 불붙은 정권심판론이냐 이런저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전투표율 높았던 이유.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경향성 측면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까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신.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을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대부분 대선의 2차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최대 결집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그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이제까지 작동했던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과도한 이제 그 야당의 공격들 이른바 뭐 소품까지 동원하는 파도 동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책이나 비전은 안 보이고 공격할 수 있는 소재만 보이는 상황에서 여권도 이렇게 가다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개헌저지선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도 작동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추세를 놓고 보면은 호남이 좀 높았고 뭐 충청이 높았고 좀 영남은 낮았다고는 하지만 대구가 낮았어요. 그거는 최하위. 조금 그건 이른바 그 추세는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도한 해석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총 투표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난번 대선보다는 낮아도 총선보다는 높은 아마 77과 67 사이 그 어딘가에 이번 저는 투표율이 총 투표율이 기록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여야 어디에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특별히 이제는 여야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대체로 이제 예를 드는 게 지난 대선 때의 경우 아닙니까? 지난 네. 대선 때 꽤 높았잖아요. 36.9%가 그렇죠. 그랬어요. 예, 사전 투표율이. 그리고 이제 대선은 어차피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7%까지 갔는데 대선 투표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표율이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높아져 왔어요. 네. 총선. 그 전에 좀 들쭉날쭉했고 18, 19, 21대까지 쭉 높다가 이제 지난 21대 총선 때 62.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너무 양대 진영이 결집을 해서 증오의 정치나 어떤 막말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양대 지도부들도 말이 너무 거칠고 특히 그리고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어떤 그 거대 이슈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책이나 공약 측면도 그렇고 어쨌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측면이 대단히 주류를 잃었던 선거라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을 정치의 실망을 더 강화시켜서 네. 투표를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투표에 대한 냉소, 정치에 대한 냉소가 강화된다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양대 진영이 이제 제3지대가 이번에 대단히 무력했으니까 양대 진영으로 결집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물론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편의성이라든지 분산 투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양대 진영이 최대 결집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인석
상황실장이 네. 얘기한 게 아주 뭐 우연히도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총선 전체 투표율 목표치로 제시한 게 이제 71%였기 때문에 과연 70% 넘나 이거는 좀 네.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특정 지역이긴 한데 낙동강 벨트 같은 일부 격전지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에 예컨대 그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샤이 보수 성향 투표자가 늘면서 여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너무 구체적인가요? 아닙니다. 그 샤이 보수,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진보든 보수든 네. 우리는 우리에게 샤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층들 불리한 층이에요. 왜냐하면 대놓고 지지하기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게 벌써 무언가 그 자기 진영에 지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그 기재, 선거 기재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제 진보가 불리할 때는 샤이 진보 얘기가 나왔고 또 샤이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일단 일종의 기세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제가 보기에는 지난 2월에 이른바 비명 행사 파동이 있을 때 야당 네. 공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민주당 지지도가 그냥 우리 기존의 여론조사 패턴보다도 낮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수가 과대 표집되고 진보가 과소 표집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여권이 불리해지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층들도 약간 소극적이 되고 약간 열정이 빠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샤이 보수가 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 샤이 보수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아도 반드시 투표층에 투표는 하는 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뭐 과소 표집이다 과대 표집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분들은 뭐냐? 느슨한 지지층으로 저는 봐요. 느슨한 지지층.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스윙에 가까운 거죠. 네.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오는 약간 스윙에 가까운 이런 투표 형태를 보이는 분들은 이번에 말하자면 기권 동맹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양쪽이 거세게 붙으면서 이분들 좀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봐서 그럼 뭐 70%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과 67 사이 그 어간에서 아마 이번 총투표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14대 총선의 투표율이 1992년도입니다. 오래된 총선인데 13대 때가 이제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었고 1988년도 그때 투표율이 7.9%였어요. 꽤 예. 높았죠. 그리고 아직 70%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4대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과연 22대 총선이면 이제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투표율이 70%대까지 갈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가 워낙 뭐 양대 진영이 이제 결집한 선거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선거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는 참 전 이렇게 단언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예.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한번 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요즘 뭐 그 통념은 많이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77 가까운 표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보수 정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투표율이 말하자면 총 결집하는 상황에서는 총 투표율이 높다는 거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70%가 넘든 가까이 가든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걸 70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진보가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해도 저도 이제 최 교수님 말씀처럼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네. 자, 김준혁 후보요,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파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대생 성상납 이런 약간 성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게 20, 30대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 후보 막말 논란에 20, 30대 여성 어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이런 또 관측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들 예. 이게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의 투표율 높고 낮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꼭 이제 수원정 그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수원 벨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수원 뭐 반도체 벨트이기도 하고 요즘 거기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살잖아요. 예. 화성도 그렇고 말이죠. 예. 동탄. 그쪽에 예. 중산층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영향을 반드시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공표 예. 금지기간이라서 잘 표집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 표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에.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교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뭐 가는 거지 오늘 내일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또 민주당 뭐 한병도 위원장인가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긴 별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예, 이런 말은 발언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발언들이 지금 유권자들에게 이제 그런 게 마지막 변수들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선거 워낙 이슈가 별로 없는 선거라서 막말 이제 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과거 발언들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몇명 후보가 있잖아요. 김준호 예.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양무소 후보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 이게 경기도 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 이제 편법 대출 문제 이건 이제 사실 민감한 부동산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냐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해 놓고 네. 자기들끼리는 그런 방법 써가지고 뭐 꿍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영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게 흡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양문석 후보와 지금 김준혁 후보는 약간 결은 다르잖아요. 이슈 자체가 화난 부동산 한 분 이제 과거 역사학자로서의 인식이 정말 그 결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수준과 그 품격이 정말 이게 너무 떨어진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막말에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은 정권 심판론이다, 야당 심판론 이거는 정치적 요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적 불만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연령 효과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적, 내재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그 전체 선거를 관통하는 메인 이슈가 모든 투표를 좌우한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연령 효과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2030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때 2030의 이대남들은 주로 약간 보수적 경향을 가진 정당을 지지하고 같은 여성인데 20대라도 이 여성들은 또 약간 그 이대녀들은 이른바 진보 계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등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당 그 지역 그 후보들이 있는 안산이라든가 수원에 당장 영향 끼치지 않더라도 인근에 일종의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은 정말 그 양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50표, 1000표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지금 어느 지지층들 다 흡수가 됐을 텐데 수렴이 됐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부동층이라고는 겨우 진짜 5% 미만일 텐데 이분들이 이런 매개 요인에 투표 요인이 작용된다 그러면은 저는 영향 끼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역구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일정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인근 접전 지역에 미치는 나비 효과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방금 말씀 야당 쪽이 좀 부담이 되는 거라면 여당 쪽에 지금 부담이 되는 게 의정 갈등 같아요. 초반엔 이게 되게 여당에 유리한 소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장기화되고 하면서 되게 큰 부담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그 전공의 단체 대표를 이제 만났어요. 그 나와서 SNS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는데 아마 그 본인의 어떤 입장도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근데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에서는 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러고 또 의미를 부여하려 그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좀 우리한테 이렇게 한 발 양보해라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틀 남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게 원래는 여권에 말씀하신 대로 유리한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 전환이 돼버린 케이스인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번 대국민 담화는 국민들에게 기대치에 못 미쳤을지라도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정책실장이 여진이 열려 있다. 총리가 또 이제 충분히 우리는 숫자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지를 계속 열어놓음으로써 어쨌든 정부 입장은 이제는 그 완보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박단 위원장이 만나고 난 이후에 마치 이제 이게 뭐 파행처럼 비춰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뭔가 그 박단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제 전공의 협의회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3일 남은 상황에서 극적 타결은 없겠지만 최소한 2, 3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의 대화의 어떤 퍼포먼스가 다시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여권에 불리한 이슈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물꼬라도 틔일 수 있는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게 과연 근데 수요일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긴 한데 이제는 여론도 이제 전공의들이라든가 좀 의협 쪽이 좀 통일된 안도 가지고 오고 좀 말하자면 이제는 다시 호응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여론도 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또 그 강의를 받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이 최소한 이번 주까지 하지 않으면 유급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도 대화의 어떤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는 여권이 조금 약간 출구 전략을 쓰는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유권자들의 인식이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의정 갈등하면 떠오르는 게 정권의 무능, 정권의 고집,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강화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담화 때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담화 때 어떤 2,000명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더 강했거든요. 좀 대통령의 담화 자체가
뭐 흔히들 말하는 뜨거운 아이스 뭐 아메리카노 아니냐 이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느꼈었는데 들을 때 말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만나긴 했다 하더라도 또 의료계에서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원 자체를 지원하면 안 되는 것과 나아가서 감원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네네. 유권자 특히 중도층의 이 머릿속에는 어쨌든 정권이 이 부분을 잘 대치를 못했다. 대처를 못했다라는 게 더 강해서 의료 의존 같은 의료 이 대치는 어쨌든 이 여권에게는 불리한 이슈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남은 지금 상황에서 저도, 예. 자 이제 여야가 의석 확보 전망을 내놨는데 여당이 약간 높여 잡았어요. 야당은 그냥 그대로 과반이 목표다. 단독 과반이 목표다 했는데 역시 뭐 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자기 쪽이 이제 투표를 포기할까 봐 그런 심리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세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사실 그런 여당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탄핵 저지선 얘기하고 그 정말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근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원래 그 지도부라든가 선대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메시지가 나와줘야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 하나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논란이 나왔는데 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권 지지층에게는 이건 우리가 좀 참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야당 후보들의 막말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이른바 좀 도덕성 논란이 거기에 이제 불을 끼얹으면서 약간 상승이 된 걸로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접전지에서는 최소한 이런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쫓아가는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네. 발표를 못 할 뿐이지 추세를 보겠죠. 근데 반응하거나 응답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추세선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뭔가 따라붙고 있던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약간 뭐 이제 반등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회장은 매일매일 데일리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약간 높여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전체 뭐 여야 대표 입에서 공이 나오는 게 55곳인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다 이르면은 진짜 탄핵 저지선이 200석이 야권이 가져갈 수 있지만 거기서 절반 혹은 3분의 1만 선방해도 여당이 얘기하는 130석 언저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회장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벨트라고 얘기하는 데가 한 50석 됩니다. 지금 네, 55석, 50석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서울 한강 벨트, 뭐 낙동강 벨트, 뭐 충청 중원 벨트 이렇게 쭉 얘기해서 한 50석 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박빙으로 가는 건 맞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우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판에 뭐 알 수는 없죠. 여론조사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따라붙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세대별 투표가 연령별 투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양당 지도부가 계속 독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네. 야당은 지금 탄핵 저지선 얘기하고 개헌 뭐 지금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안 되면 개헌해가지고 이제 부칙에 넣어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야당으로서는 주요한 전략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상당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200석을 특정 정파가 갖는다라는 게 사실 정치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200석이 되면은 대통령 거부권도 일종의 의회를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도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180석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는 괜찮은 선거 전략이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호소하는 게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빨리 했었어야 돼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계속 강조를 해 나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나베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근데 그렇다고 동작 을 같은 경우가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건데 거기에 국가대항전식으로 신한일전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수의 품격도 품격이지만 민주당의 전략이 비전과 그 어떤 그 정책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목사입니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을 지킬 정당은 자유통일당뿐입니다. 자유통일당은 강한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비례대표 8번 자유통일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김희주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산 다큐멘터리를 보며 일상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 후에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와이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국내 최초 다회용컵 급수대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라톤을 하시다가 그런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그런 심각성을 발견을 하시고 저희 와이퍼스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함께 이런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일회용컵을 없애는 다회용컵 급수대 활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박원분들께서 일상 속 쓰레기 문제를 발견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지 또 내 실천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곤 하는데요. 저희는 한 명의 완벽한 실천보다 노력하는 여럿의 힘을 믿습니다.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환경을 위한 첫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환경활동을 하며 지치실 때 언제든 와이퍼스의 문을 두드려 낙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낮에는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철원 7도, 서울 11.7도, 대구 12.4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부산 21도, 강릉 22도, 서울 대전 23도, 광주 25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8도가량 웃돌며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8도, 습도는 5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과 인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격전지하면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이제 많이 거론들 하고 있는데요. 정당 대표들 유세 동선 보면 주력 지역구가 어딘가 이제 그것도 보일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지금 어느 지역 주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예. 주위에서 보는 거는 예. 서울에는 용산을 저는 봐요. 용산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 서울에서는 용산 양천갑, 그다음에 영등포 을 정도를 보고 경기는 계양을 물론 좋죠. 그다음에 분당갑과 용인갑.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용산은 대통령실이 이전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영세 지금 후보가 사수하느냐 사수하지 못하느냐가 일종의 그 지금 큰 이른바 표층 프레임이라고 하는 정권 심판의 기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제가 장소라고 보고 네. 양천갑은 제가 왜 주목하냐면 여기 구자령 후보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픽업해온 후보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주목하고 영등포 을은 민주당에서 이른바 전향해온 그 후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여긴 지금 개혁신당의 허은하 후보가 있기도 한데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세 지역이 서울에서 매우 주목이 되고 경기 계양을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분당 갑은 인천 계양을이요? 인천 계양을은 뭐 사실 이재명 명룡대전이니까 아마 다 많이 아실 것 같고 거기는 뭐 결과를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분당 갑은 안철수 대 이광재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는 또 다른 또 그 의미의 격전지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빅맨과 이광재라는 노무현의 적자가 맞붙는 이 선거가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그다음에 경기 용인갑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원 후보가 또 어떤 평가받는지 받는지 이게 저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는 가장 요 6군데 정도가 제 눈을 잡고 있는 후보지입니다. 네. 저하고 아주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용인정에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후보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이분 판세를 좌우한다기보다도 전 정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탈당이 많았어요. 탈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인이 뭐 그리고 정치인이 탈당하고 이제 또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건데 이분은 너무 탈당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양쪽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재명 대표 비판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도 많이 했죠.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복당을 하니까 과연 이런 분의 정치 앞날은 어떨까? 라고 해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와 전 다른 관점에서 이 용인정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용산 역시 저도 당연히 관심이 크죠. 이게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고 권영세 후보 자체가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고 실세였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이제 아까 이광재 안철수 후보를 얘기했는데 그 옆에 김병우 후보하고 김은혜가 붙은 을도 그쪽도 상당히 관심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굳이 처음 간다면 세종갑에 유재하 후보하고 김정인 후보, 새로운 미래 김정인 후보, 유재하 후보가 이제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연 김정인 후보가 새로운 미래 김정인 후보가 과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세종갑이 여기가 민주당이 항상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세종갑 가불이 다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고 21대 때. 그래서 김정인 후보가 과연 정말 길을 잘 받아서 새로운 미래인데 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탈락을 했으니까. 자, 그럼 거의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지역만큼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곳 여야 입장에서 아까 뭐 용산이나 이런 곳인가요? 저는 용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씩만 꼽는다면 서울은 용산. 그다음에 경기에서는 저는 용인갑입니다. 이원모 후보가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이제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전까지는. 근데 모르죠. 지금 막판에 지금 불고 있는 보수 결집이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도.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원모 후보가 산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까지도 이건 우리가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저는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낙동강 벨트 그쪽 있잖아요. 부산 경남 지역. 그쪽이 이제 사실은 그쪽 중에서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말고도 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상당히 흔들린다는 어떤 여론조사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약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 말이죠. 낙동강 벨트 10군데인데 지난번에는 낙동강 벨트 9군데였어요. 이번에 10군데 늘어났는데 이제 부산 경남에 이제 걸쳐 있는 곳인데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5곳을 이겼습니다. 예.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어려운데요. 사실은 말만 부산 경남 쪽이지. 예. 이번의 경우에도 특히 김두관 후보 나오고 김태호 후보가 붙은 양산 을 같은 경우 물론 김태호 후보가 이제 지역구로 옮긴 거긴 합니다만 네. 여기도 상당히 접전이고 지난번에 조혜진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대통령 예, 사과해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낙동강 벨트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가 지금 10곳인데 여기서 적어도 6곳 이상은 이겨야 돼요. 예, 일단 예. 국힘이. 예.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고 해서 전반적인 판세가 유리해지지. 지금 현재 벨트라고 하는 데가 50곳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한강 벨트가 11곳, 그다음에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수원, 화성, 동탄 이런 곳, 평택 이게 한 16곳이에요. 예, 예. 수원, 용인 아까 말씀하신 용인 그런데 그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가 10곳. 또 충청 중원벨트 13곳입니다. 이게 한 50곳 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상당히 이제 선정하는 당이 이기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민주당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네. 이병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과연 지금 이 50곳에서 아까 말씀 초반에 나눈 과대 표집된 민주당 또는 과서 표집됐다고 보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유권자들이 여기서 선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180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의외로 민주당이 일당은 합니다만 과반이 안 된 일당 플러스 알파가 예. 될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마지막에 50석 이곳이 이제 관심인데 이곳에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거는 지금 숨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예. 동안 이 예.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그게 아까 말씀 지나갔습니다만 수도권의 몇몇 후보들의 이제 발언 같은 거 민주당 예, 예. 후보들 이게 저는 경기도 수도권에 영향을 끼칩니다만 이 지금 박빙 지역인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네. 주목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동강 벨트에서 주목해 보는 게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격전지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부산은 좀 빼놓더라도 일단 뭐 김해, 양산 이런 쪽. 그래서 지금 뭐 김두가 그 지금 서병수 혹은 조혜진, 네. 뭐 김태호 다 어렵다는데 그러면 만약 여기서 정말 국민의힘이 패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총 공천 컨셉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그 중진 돌려막기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사후 결과로 봐야 되겠지만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이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만일 뭐 졌을 때 혹은 그 많은 표차로 졌을 때는 그런 국민의힘 자체가 세웠던 공천 컨셉에 대한 그런 방향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후폭풍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낙동강 벨트에서 다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승리는 가져와야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정당성도 유지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숨어있는 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여기만큼은 좀 안정되게 앞서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해운대 갑이나 네. 부산 연제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 부산 연제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던 분이 여기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약진을 했는데 단일화 효과가 그건 단일화 효과죠. 단일화 효과인데 예. 단일화 때도 민주당 후보한테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도 조금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놀랐었는데 그렇죠. 본선에서도 지금 오차 범위 밖에 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한 여론조사 상황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단순하게 이제 드러나는 하나의 추세냐 아니면 경향이냐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 분석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부산조차도 지금 말하자면은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열세로 여겼던 진보 정당 계열의 후보가 이렇게 앞설 수 있다는 거는 정치적 환경과 토양이 네. 조금 변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이게 정권 심판이냐 뭐 야당 심판이냐를 떠나서 유권자 지형도 조금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부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아마 이제 예. 그 노정현 후보가 지금 예, 말씀하신 게 노정현 후보죠. 네네 맞습니다. 진보당. 예,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부산 연제구에서 구의원을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중앙정치 여러 가지 진보나 보수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노정현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연제구 의원하면서 그 지역 구민들에게 상당한 또 그 신망을 얻은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일반 본인의 개인기 같은 부분이 게 있다.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이 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예상 못했던 게 조국혁신당 돌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는데
이게 총선 표심까지는 연결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추세선은 간다고 보는데 한 몇 석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네네. 여긴 지역구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민의 미래와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얼마 정도 하느냐에서 가져가냐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배분을 받을 텐데 예. 어쨌든 여기는 비례를 내지 않아 지역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13석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 그 사회임금 연대제인가를 어저께 예. 공약 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급조한 정당의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 걸고 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책을 내놓은 게 네. 그걸 말하자면 임금을 균등하게 가져가자.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럼 국가가 연봉 관리하냐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말을 바꿔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균형 잡힌 뭐 임금을 하자는 얘기다.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분노한 지점에 의해서 조국 신당을 혁신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이라는 게 최소한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이름 갖고 분노에 편승해서 간다 이런 어떤 허점들이 보이니까 이런 게 사전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갔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본 투표에서 이런 게 신당에 민낯이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파급된다면 조금 조정될 수 저는 있다.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큰 폭은 아닐지라도 예. 일부 약간의 조정이 있을 건데 그렇지만 추세선만큼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어쨌든 최소한 두 두 자릿수 자릿수로. 이상은 가는 거는 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이제 만약 10석 이상 되면 지금 13석까지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22대 국회 때 그 의석 자체는 뭐 1당 2당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하더라도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킬 거예요. 만약 10석 내지 13석 된다면 말이죠. 조국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게 대단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제가 메가 이슈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좀 이게 우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걸지 모르지만 예.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스웨덴에서 56년도에 도입했다가 83년도에 폐지된 정책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됐는데 1983년도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번에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서 맞추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실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식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거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사회주의 이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게 동력을 깎는다, 성장 동력을 깎는다 이렇게 가면 얘기가 되는데 조국식 사회주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색깔론이 상기돼가지고 자꾸 정치가 오히려 효과도 반감하고 반감할 수 있다. 정치가 예. 너무 대결 정치 양극화로 그런 거 간다.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총선 후에 이제 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지금 아까 네.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10석만 돼도요. 그게 완벽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갑의 위치에서 그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법 처리 별개로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총선 후에? 저는 상당히 그 제로섬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차피 예. 조국, 이재명 두 사람 다 대권 생각하겠죠. 참 공통점이고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한 명은 2심에서 징역까지 받았고 한 사람은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예. 분인데 아무튼 간에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는 파워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할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국을 지지한 쪽과 이재명을 지지한 쪽이 완전히 갈리면은 야권 지형 자체가 지금 야권 연대가 커져서 야권 파이가 커져서 유리하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재명도 유리하고 조국 대표도 유리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선거가 끝나면 바뀌는 거죠, 양상이. 그건 서로 이제 양상이 바뀌면서 과거에 이 비유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YSDJ가 이제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가 깨지면서 예. 서로 갈라졌잖아요. 보수 진보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화 대 민주 대 반민주 때는 같은 편이었다가 저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의외로 야권 연대가 깨지면서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막 예.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임종석 실장이 일단은 당에 남기로 했는데 사람들은 차기 뭐 대표 도전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조합해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친문들이 일단 역할을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자. 우리가 접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게 예. 조국과 이제 총선 이후에 이재명 관계를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어로 얘기한다면 프레너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너미. 프레너미. 예.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성한 말인데 친구를 가장한 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묘한 게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게 이제 제로선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카루스의 밀란 날개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가 불에 타 죽고 예. 멀리 떨어지면 얼어서 죽는 이제 그런 약간 딜레마적인 관계가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니셔티브는 조국이 지고 가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저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어요. 예, 예. 지금은 축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야권의 지형만 흔드는 게 아니라 여권의 지형도 흔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의 의미가 예. 저는 또 그래서 지금 재해석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이제 그 말하자면 커뮤니티 쪽에서도 왜 숟가락 얻느냐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이거는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지형까지도 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결사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균열이 생기거나 변수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프레넘이라고 정의한 거는 네.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좀 이런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총선 후에 역시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들어가네요. 이재명, 원희룡 이분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가겠지만, 근데 지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진다거나 혹은 원희룡 대표가 이기는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정권 심판론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작용했다고는 별개로 개항 을에서는 정치 심판론이 작용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낙선하면은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균형을 잡아주려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 차이도 흥미롭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전망보다는 얼마나 큰 차로 이기느냐 이재명 대표가. 근데 원희룡 대표가 만약 아주 큰 차로 졌다. 원희룡 후보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원희룡 후보가 여권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이제 희생을 무릅쓰고 이제 출마한 것에 대한 이제 보상 있겠죠. 보상이나 이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과 원희룡도 다 대권 주자급들인데 상당한 표차를 졌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그렇다면 타격이 크겠죠, 원희룡 후보가. 그리고 여권의 분위기라는 게 윤 대통령의 그 정치 스타일이 이렇게 누구 자꾸 내치는 스타일 아닙니까? 과거에 안철수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 때문에 아마 원희룡 후보하고 물론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돈독하다 할지라도 지난 대선 때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치라는 게 대단히 냉정한 거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만약에 제법 큰 차이로 지면 개항을 해서 말이죠,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큰 차이로 지면 원 후보의 그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좁아질 겁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그게 높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시 이준석 대표도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제3지대, 그러니까 포괄적인 범여권도 그렇고 제3지대에서도 발언권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선거에서 진 사람, 물론 선거에 졌다고 해서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대단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입지가. 이 대표는 좀 어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는 이번에 지더라도 이른바 대구 출마 같은 걸 선언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장렬하게 지거나 혹은 보수의 어떤 새로운 적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 남은 정치가 또 조금 더 이제 더 좀 말하자면 동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본인이 가장 당선되기 쉽다고 생각한 지역에 가서 지금 떨어진다면은 낙선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정치가 명분도 아니고 실리도 아니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정말 그 시베리아 같은 또 냉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혹한의 시간이 다가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시간이 한 1, 2분 남았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좀 주목해야 할 지역이랄까 인물이랄까 요거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빠뜨렸으니까 경남 양산을 얘기하고 싶어요. 김두관 후보 대 김태호 후보. 이 두 분이 약간 주목을 지금 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누가 살아오든 어떤 분이 살아오든 여야를 떠나서 살아오는 분은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잠자리 대권 후보 될 것이다. 그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나온 건데 저는 말씀 못 드린 건데 용인갑 아까 말씀하신 그 용인갑은 보수가 유리한데요. 용인대학교가 용인갑에 있거든요. 제가 잘하는데 이상식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더라고요. 이원무 후보가 이제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데 저는 이런 게 느껴져요. 여기는 이상식 후보는 2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요. 부산 경찰청장 하던 사람인데 민주당에. 이원무 후보는 여기 연고가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특히 이번의 경우는 이 용인갑은 아닙니다만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민주당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 데만 좀 골라보시죠. 여기 도봉갑 같은 경우 안기령 후보가 이제 좀 우세하다고 그래요. 이제 블랙아웃 전에 나왔던 거는. 근데 안기령 후보는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김재섭 후보는 국민의힘은 연고가 있는 후보. 또 지금 이제 광진갑에 이정원 후보하고 이제 김명민 후보가 붙었어요. 거기도 박빙 이제 한강벨트인데 거기도 김명민 후보는 4년 전에 싸웠던 후보고 이정원 후보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 저는 이 후보들이 그렇게 중앙정치에 큰 인물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용인갑을 한번 꼽은 겁니다. 저는 동작을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요. 동작을 들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7번 갔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가더라고요. 예. 8번째예요. 8번째 가고 사실은 나경원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들도 하고서 나경원 후보는 왜 자기한테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동작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총선 판세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기일식 관련 얘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나눠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대륙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7년 만이죠. 맞습니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관측을 했고요. 개기일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가리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그래도 이제 달이 지구에서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달이 작아가지고 태양을 다 가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때 달 주변으로 새어나오는 태양빛이 이렇게 반지처럼 보이게 돼요. 가운데는 이제 검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검은 태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볼 수 있었고 그 뉴욕을 기준으로 하면 99년 만이에요. 이번엔 뉴욕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하이오주로 하면은 218년 만에 오는 겁니다. 이제 오랜만이라는 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게 다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개기일식 시점이 2044년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볼 수 있는 건 20년 뒤에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놓치게 되면은 꽤 오랫동안 못 보게 되니까 뭐 북미 대륙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기대를 갖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꽤 길게 관측을 이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미국 중부 시간으로 8일 오후 12시 10분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10분부터 관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멕시코부터 미국 지나서 캐나다까지 쭉 관측이 되는데 대략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20년 후라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 생각부터 하게 되네요. 꼭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번 관측이 2017년 때보다 최대 관측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쭉 관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넓고 그래서 최대 관측 시간도 길어진 건데요. 이번에 멕시코에서는 최대 4분 28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텍사스에서는 4분 26초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들으면 그렇게 긴 건가 싶으실 텐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최대 관측 시간이 2분 42초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번 개기일식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보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장소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가장 인기입니까? 가장 핫플레이스가 나이아가라 폭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체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아무리 이번에 길다고 하더라도 최대 5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개기일식만 딱 보고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관광도 함께 즐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 어떻게 이 각도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터져 있어서? 그렇죠. 거기가 보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 100만 명 정도 몰릴 수 있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국은 비상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 이거 대비해가지고 경계 근무도 서고 또 이만큼 대비를 하는 건데 특히 또 관광 효과를 올리겠다 이런 목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에 보면은 개기일식 홍보 포스터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 중에 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버몬트 주거든요. 여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인데 여기에 있는 그 제이피크 스키 리조트라는 곳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해발 뭐 4,000m 이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미 2020년에 한 고객이 미리 개기일식 보겠다라고 하면서 방을 예약을 한 게 시작이었고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거의 대부분의 예약이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방은 예약이 다 끝났는데 전체 객실이 900개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다 예약이 다 차버린 거고 뭐 8일 밤은 한 800개 정도가 예약이 됐다 그래요. 대부분 예약이 된 거죠. 그리고 한 커플은 여기서 이 리조트 꼭대기에서 뭐 이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다. 결혼식을요? 네, 이렇게도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개기일식으로 나타나는 경제 효과 8조 원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네, 페리먼 그룹이 내놓은 관측인데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게 미국인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겨울 동안에는 여행을 잘 안 하다가 시기적으로 봄을 맞았는데 또 때마침 오랜만에 또 앞으로 보기 힘든 개기일식도 찾아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한 거고요. 또 텍사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역시 뭐 그 여행 효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광도 관광인데 좀 재밌는 게 이 일식 관측용 안경이 그러니까 선글라스의 일종이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아직 뭐 총액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그 아마존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는 15달러에서 2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2, 3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 묶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대량으로 묶어가지고 번들이라 판매되는 그러죠. 네, 번들로 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냥 일반 선글라스로는 이걸 이렇게 개기일식을 보게 되면은 시력이 손상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 요 일식용 안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촉용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안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 제품 사면은 주고 또 음료 회사들도 주고 뭐 이렇게 일종의 그 무료로 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답니다. 개기일식 보게 해달라고 재소자들이 소송해서 승소하기도 했대요. 네, 이게 처음에는 개기일식이 있으면은 예. 좀 이제 탈옥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요걸 좀 교도소에서 우려를 한 거예요. 뉴욕주 같은 데는 이제 개기일식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 해가지고 23개 교정시설이 어둠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게 네.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한 1분 30초에서 3분 30초 동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딱 어두워지는 건데 이 시점에 폭동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가지고 그때 재소자들 다 감방 안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권고 조치를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일부 재소자들이 이제 6명인데 그 뉴욕 우드본에 있는 교도소들인데 자신들은 이걸 보는 게 종교적 의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보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폭동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개기일식은 동물 연구가들에게도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네요. 네, 2017년 때 보면은 딱 개기일식이 있을 때 새랑 벌레들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거북이들은 막 괴성을 지르면서 짝짓기를 하기도 하고 기린은 울타리로 가고 이랬는데 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에도 좀 기대를 갖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품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일부하고 똑같은 질문 또 드려야겠네. 네.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마음가짐은? 마음가짐이요? 예. 일단 저희는 그날이 이제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어가지고 관외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외 투표를 할 때는 또 밀봉을 해야 된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도 직접 하면서 분위기를 좀 봤죠. 네. 시부모님하고 정치 얘기도 좀 했습니까? 정치 얘기보다는 이제 현안들, 우리 또 시댁에 방문하면은 또 시부모님들이 현재 생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민원들 열심히 들어드리고 또 어떤 게 불편하시다, 어디가 편찮으시다 그런 말씀 나누고 뭐 또 정치는 서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각자 의사대로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강 변호사님? 예, 저도 지난 토요일에 한 방송국 생방송 끝나고서는 그 앞에 동사무소, 요즘 예. 주민센터죠. 예, 예. 주민센터가 이제 사전 투표소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거기서 봉투에 했는데 넣어야 되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저도 저 지역이 아니어서 관외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 참 많은 이번에 참관인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했고 좀 열기가 느껴졌달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방송 들어오자마자 여쭤보셨는데 요즘에 누구 만나면은 사전 투표했냐가 밥 드셨어요 여쭤보는 맞아요. 것처럼 네. 기침하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투표율을 조금 더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31.28% 네. 뭐 높다면 높고 그런 수치인데 서로 여야가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까요? 우선 총선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31점 정확히는 28인데 뭐 반올림하면 31.3%다. 민주당에서는 31.3%를 예측했다. 근데 그 예측이 너무 적중한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그 31점 거의 반올림에서 3%라는 숫자를 적중했느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성 후보는 이제 상황실장이잖아요. 상황실장.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은 1번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1번 3번을 조합하다 보니까 31.3%를 예측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막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31%를 예측했는데 하늘을 보고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총선 사전 투표 열기가 높다 보니까 지난 총선은 26% 좀 넘었는데 그거보다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본투표가 얼마큼 수치가 올라갈지에 대한 그런 예측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전 투표율 가지고 여야가 어디가 유리하다,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하나의 좀 선거 트렌드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사전 투표가 편리하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참여를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다라는 생각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31%라는 게 이제 총선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지난 우리 2년 전에 있었던 20대 대선에 비하면 좀 낮거든요. 20대 대선 때는 36%, 그렇죠. 36.93%였는데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대선이 총선보다 항상 전체적인 총투표율도 더 높게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트렌드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막 많이 높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에서는 뭐 부정선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사전 투표를 조금 꺼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254개 지역구의 모든 후보가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혔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지지층에서도 이번엔 사전 투표를 하신 비율이 조금 더 과거보다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유명인들 사전 투표했고 인증샷 남겼고 그런데 어떤 게 좀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뭐 유명인들의 인증샷에 대해서는 제가 또 누구 얘기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그런가요? 해석이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저는 조금 네거티브한 부분이기는 한데 양문석 후보가 사전 투표장에 나갔던 거 김준혁 후보 예. 두 명이 다 사전 투표 첫날에 투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에서도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날에 이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판세에는 저는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좀 사죄하는 모습, 죄송하다는 얘기 계속 좀 반복하다가 본 투표일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상대방입니다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명의 후보가 첫날에 가갖고 사전 투표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좀 민주당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셨는데 사전투표에서 저는 선거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사전투표 사례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산 강서구 명지동은요, 그 지역 특산물이 대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명지초등학교에는 학교 교표라고 하는데 로고라고 편하게 쉽게 이해하신다면은 그 학교 로고에 대파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파를 들고 사전투표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학교의 본래 로고가 대파예요? 맞습니다. 그 로고 안에 그 그림이 대파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정도로 대파가 지역 특산물이고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부산 명지동까지 가셔서 대파 논란을 더 키우시는지, 이거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후보죠. 조국 대표가 사실 이 같은 장소에 가서 명지 일동에 가서 대파를 가슴에 품고 나는 사전투표를 하겠다. 원래 있던 일정을 변경까지 해서 대통령이 사전투표한 거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자, 거기까지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래서, 관련되는 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투표 과정 이제 선관위가 이제 맞습니다. 도마에 그래서 오른 이제 건데 정치적 목적 없는 대파는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장바구니 대파 이런 건 가능하다라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파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님이 계속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선거의 악영향은, 가장 큰 악영향은 대파에 대한 대통령의 사전투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 들고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그러면 일제 샴푸 법카 위조 표창장 들고 투표장 가도 되냐고 또 반문을 했어요. 이런 그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선관위에서 대파를 투표장 안으로 이제 반입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그 언론 보도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질의를 올린 이 시민께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이제 항의의 표시라는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그냥 대파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워딩은 사실 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지동, 부산 명지동 쪽이 만약에 대파가 정말로 특산물이라면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에서 그 대파의 특산물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더욱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은 이제 부산 신항 7부대 개장식에 참석을 하러 간 김에 이제 투표를 한 것이었고, 부산에서 투표를 한 게 또 처음도 아니에요.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때 부산에서 이제 다른 지역 사전투표장이긴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파 논란이 어쨌든 간에 일파만파로 커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카 뭐 표창장, 위조 표창장은 되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조그만 외국 회사 파우치 DX100 그 100을 들고 가는 건 괜찮냐, 그런 것도 정치적 항의 표시라면 그 100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이번에 사전투표 할때 이례적으로 영부인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사진에 이제 노출됨으로 인해서 대통령 부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0일 넘게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도 계속 이슈가 될 만큼 대파 자체가 사실은 뭐
대파 가격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 워딩인 거죠. 한 단에 875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이 가격은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대파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의 마음이 이 가격으로 과연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해프닝성에 약간 공방이 또 있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 먹었다고 SNS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사진에 쇠고기 있는데 무슨 삼겹살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선거 막바지에 이제 신경들이 많이 곤두서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그 SNS에 올린 것도 있지만 그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민하게까지 반응할 부분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고서는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층에서 많이 이제 국민의힘을 쳐다봐 주셨던 것이 조금 다른 모습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쓰는 본인의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막말 같은 것도 없었고 이랬던 부분들을 많이 좀 높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의 원톱 체제로 이 선거 기간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할 얘기를 네. 대변인이 하거나 이건 다른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 하거나 이럴 얘기를 대부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야 대표들 입이 많이 거칩니다. 그 제가 표현은 다 안 쓸게요. 근데 뭐 민주당 정치를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X처럼 정치한다. 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여성인 후보에게 나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표현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삼겹살 논란에 대해서 이거를 선거 막판에 논란으로 삼을지에 대한 의문이고 일단 확인된 건 아니에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그렇다라는 추측인데 이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비판을 할 것인가? 이 비판이 과연 표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사진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직도 검사 시절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과연 여당의 대표의 입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표심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주국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과연 이것이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연설의 일환으로 나오는 말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그 결집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이번 총선에서 이제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가 연관된 얘기입니다. 여야 모두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야당은 정권 심판, 여당은 2조 심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열되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180석이라는 너무나 큰 이제 거대 당시는 여당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실패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지난 2년 동안 정권 심판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이제 의결을 해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거대 야당으로서 이것을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정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작년에 엄청나게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홍수 그 수해를 당하는 동안에 행안부 장관이 없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를 했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정권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런 것들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180석 가지고 정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스스로의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계속 의결을 시키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는 제2요구를 할 수 있다지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면서 대통령에게 불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본인들은 문재인 정권 때 180석 가지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발목을 잡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국민의힘에서 2조 심판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정권에 힘을 주지 못했다. 협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정권 심판론이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이태원 참사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수사가 됐느냐. 납득할 만큼 수사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일이라고 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물론 지금 돌아와서 사직까지 했습니다만 관계된 국방부 차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천안 갑으로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고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양평고속도로에서 의문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외국회사 조그만 그 파우치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 외국회사 조그만 파우치도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명명백백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 않았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것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궁금하고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지 수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거 수사가 왜 안 되고 있느냐. 왜 검찰에서는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시켜서 조사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왜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오죽하면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두 문자를 따서 이체 양명주 이런 이체 양명주를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가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파에 대한 가격도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민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심판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소환되지 드렸고요. 않았다. 네. 자, 의정 갈등 속에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났습니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SNS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남겼고 그 다음 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아주 그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총선 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의사단체에서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유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의료계에서는 지금
그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협회라든지 그리고 교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들이 하나의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총선이 당장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대화를 위한 물꼬는 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담화에 있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확고하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명이란 정원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정확한 워딩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총선 전에 이러한 뭐 숫자라든지 전공의들의 뭐 파업 사태가 끝났다면 국민의힘에선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총선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은 우리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증언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지난 2020년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여기에 대해 진행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었던 부분. 물론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책이고 여기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서 뚝심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투표에서 화답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구 없는 의료 대란이다라고 하면서 병원 그리고 또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 모두 다 지금 완전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3일이면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그 추념식에는 불참하시면서 하루 종일 전공의들을 기다렸다. 모든 일정을 비우고 하루 종일 전공의들과 만남을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4.3 추념식엔 참석하지 않으면서 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전망이 좀 좋게 예상된다라고 하신 것과는 반대로 박단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총평을 남겨서 상황 개선의 여지를 일축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전공의들은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전공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많은 사직 전공의들은 오히려 집에 있고 있는데 왜 박단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직 전공의 중에 류오카다 씨, 이 류오카다 씨는 천공에게 공개 만남을 제안하게 됐어요. 천공이 의료계 이 증원 숫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으니 그럼 나랑 공개 만남을 하자. 그랬더니 또 천공이라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오죽하면은 대통령과의 소통 자체는 이것은 아무런 의료계의 미래가 없다라는 한 문장으로 일축되는 것이 아닌가. 전혀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의료계 지금 대란을 일으켜서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료계와 조속한 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이대생 성상납 발언.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 보니까 다부동 전투 우리가 낙동강 전선은 이제 사수한 전투인데 사실상 패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예벽 단체들이 사퇴 촉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총선에 영향 미칠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 권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김준혁 후보가 저는 사과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떠한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은 있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우 변호사가 한 방송에 나와서 김준혁 후보가 뭘 잘못한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이 더 커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조상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에 그 민주당이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할 때도 당시에 엠벙방 사건을
그 쫓던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셔오는 것처럼 2030 여성들이 굉장히 어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러한 막말 논란은 결국에는 2030 여성들의 표심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무당층이 2030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굉장히 악재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이 당시에 뭐 역사학자로서 인용했던 그 논문의 일부를, 사실 논문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 발언이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전쟁과 여성 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저자가 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한란, 모윤숙과 이명신의 경우에 나타난 것처럼 이른바 여성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 국가기구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미군 위안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하면서 위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논문에 근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근거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 자체가 발언이 문제라는 식으로만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기자들도 좀 게으르지 않나. 이 역사적인 어떤 이 논문에 근거를 한다면은 이 자체 워딩이 어떻게 근거가 됐고,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왜 위안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왜 거기서 김한란, 모윤숙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이 됐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논문에 대한 검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김준혁 후보가 김한란 박사가 이대생들을 미군정에 성산납을 했다라는 말이 지금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성상납까지는 이제 그게 연결이 되냐, 그게 논란이겠죠.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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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